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0명을 훌쩍 넘어 13,012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엔 확진자가 하루 3만 명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돼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이 현실화됐다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 감소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보건청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은 이 조처가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의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당국의 승인이 나면 3월까지 시장에 오미크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르면 한두 달 뒤 접종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0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441명 증가한 13,0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7,208명, 2주일 전보다는 8,629명 늘어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감소한 385명을 기록하며 이틀째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32명 늘어 누적 6,620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확충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대 후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2%포인트 낮아진 17.7%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3.6%, 경기는 16.7%, 인천은 8.2%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7.8%로 전날보다 1.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37,071명으로 하루 만에 4,566명 늘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의 수와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32,500여 명,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가 쏟아지며 재택치료 환자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인 재택치료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3차 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7일만 격리하면 되고 미접종자는 추가로 3일간 외출하지 않고 자율 격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 기능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5일까지도 당기는 경우가 생겨요.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돼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를 최대 11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월 말부터는 관리 의료기관을 400개 이상,
1월 23일 기준으로는 369개입니다. 400개 이상으로 확충해서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센터는 9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엔 자차와 방역 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서 구급차는 중증이나 응급의료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감염의 급속 확산에 따라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넘어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오미크론 확산세가 뚜렷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의 43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동네 병의원의 중심을 검사 치료 체계 전환을 시작해 29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해지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됩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파고를 잘 넘기려면 정부의 방역 개편 이상으로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처럼 이번 설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번 설엔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17% 증가한 건데요.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섭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500명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확산 우려로 예년 같은 분주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409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때는 어떨까? 연휴 전날인 오는 28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간 예상되는 이동객은 모두 2,877만 명으로 하루 평균 480만 명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의 20%에 달해서 실제 이동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90%가량이 승용차를 이용할 전망인데 고향으로 가는 길은 설 전날인 31일 오전에,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인 2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실내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고 통행료 수입을 고속도로 방역 활동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때 활발한 이동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의 설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연휴 기간에 시행해왔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을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어린이 뮤지컬 출연진이 공연 당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을 알고도 주최 측이 이를 숨기고 공연을 강행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공연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뮤지컬 공연 모습입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출연자와 인형탈을 쓴 배우들이 아이들 눈길을 끕니다. 장난감 소개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캐리TV 장난감 친구들에서 기획한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 출연하는 배우 한 명이 공연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날까지 무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습하며 합을 맞추던 댄서였는데 공연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확진자를 뺀 나머지 출연자 10여 명만 무대에 서게 하는 방식으로 이틀 동안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8일 오전에 그 출연진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나 봐요. 아, 진짜요? 이거는 처음 알다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네요. 공연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루 3번씩 진행됐고 관객은 수백 명씩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었던 만큼 자칫 아동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연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좀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주최 측은 A씨를 곧바로 자가격리했고 추가 확진자도 없었던 만큼 공연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먼저 접촉한 적 있는 사람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옮기고 보건소 판단을 기다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면 이렇게 일찍 알 수가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알고 계신다 하면 관련 접촉하신 분들은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관할 보건소는 YTN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뮤지컬 출연진이 확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은 공연을 주최한 업체와 공연장 측에 연락을 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역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을 맞아 바이러스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과 그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년간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큰 노인 요양시설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020년 2월 이른바 신천지발 감염이 요양원을 덮쳤습니다. 보건당국은 시설 봉쇄를 결정했고 노인들이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2월 28일 그때는 오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럼 저 안에 계신 어르신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녀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들어간 이유는 코호트 격리의 끝이 비극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 어르신들이 위험하고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험해요. 그 두 가지 위험이 겹쳐 있는데 심지어 감염 전파의 위험 요인까지 겹쳐 있어요. 공동생활을 하죠. 작은 공간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그게 어딥니까? 그게 요양원, 요양병원, 제가 노인센터, 장애인시설 같은 곳들이라고요. 그래서 대유행의 불길은 대부분 요양시설을 타고 크게 번졌습니다.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제때 분리되지 않아 감염 확산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인데다 종사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치료 병상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요양시설은 외롭게 싸웠습니다.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코로나 발생한 시설에는 계시는 분 입원 못 시킨다. 그래서 입원을 안 시켜주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설치된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병상을 지정해 줄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때로는 생명을 그 안에서 잃으시잖아요. 산소도 없는 곳에서 숨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즉 한국 K방역으로는 요양원, 요양병원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시설은 급증합니다. 돌봄 노동자들도 고령자가 많습니다. 노인복지가 대규모 시설에 의존하는 한 앞으로도 감염병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 그다음에 확진될 수 있는 사람, 확진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면 이 세 그룹 중에 두 그룹은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 공간 안에서. 요양시설이 고립되지 않도록 감염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공공병원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그 두 번째 순서가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구상과 비전을 듣는데 오후 2시 15분부터 45분 동안 YTN 사이언스가 생중계해드립니다. 토론은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연령대별로 구성된 과학계 패널들의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 분야 정견을 드렸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설 연휴 이후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현지 시간 25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다만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혀 접종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보건청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이 조처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거란 이유를 들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네, 미국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UPI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뉴욕주 1심 법원이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코로나19의 시대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물도록 명령했습니다. 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오미크론용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3월 출시 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해온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2주 전부터 생산을 시작한 오미크론용 백신을 1,420명에게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1, 2차 접종자와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 그리고 미접종자 등 3그룹에 오미크론용 백신을 접종해 안전성과 효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을 델타 등 이전의 변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방하고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새 백신의 목표입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당국 승인이 나면 3월까지 시장에 오미크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두 달 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금년간 모든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일간지 윌란스 포스텐이 보도했습니다. 인구 583만 명인 덴마크의 하루 확진자는 4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는 급속히 줄어 43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1,700만 명인 네덜란드도 하루 확진자는 5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가 200명대로 줄자 식당, 술집, 극장문까지 닫았던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As countries go through the enormous surge in numbers of cases of Omicron, and then once they saturate the population, then I anticipate that in all of these places we'll see a similar, very rapid drop in numbers of cases.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위드 코로나가 미래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폭발적인 감염 증가로 일본 정부는 전국 70%를 넘는 지역에 준긴급 사태를 발령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등 일부 지역은 며칠 안에 긴급 사태 발령 수준까지 상황이 악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가 된 이후 일본 내 감염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감염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이미 의료 체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一般病床が満床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患者のために転用した個室も満床になるなど、医療機関の負担が大きくなっ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전국 34개 지역으로 준긴급 사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점 영업 단축과 인원 제한 등을 시행하게 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은 준긴급 사태 발령 효과는 낮지만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가 또다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한 도쿄는 이미 긴급 사태 발령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病床使用率 50% の段階で、緊急事態宣言発出の要請を検討するということに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 나고야 공업대 연구팀은 오는 29일쯤 도쿄의 병상 사용률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사회경제 활동에 막대한 부담이 될 긴급사태 발령만은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음 달 상순 이번 감염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는 신중히 하겠다는 겁니다. すでに実施されている施策の効果を含め、今後の感染状況等最大限の警戒感を持って注視しつつ、都道府県知事や専門家と緊密に連携して対応してまいりたい。 무료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기시다 총리는 밝혔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늘어난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없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부대들의 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남부 군관구 사령관이 산하 부대들의 훈련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6,000명 이상 병력과 수호의 전투기와 전폭기 등 60대 이상 항공 장비가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서부 군관구 소속 부대에도 훈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부 군관구에 속한 부대와 장비들도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동맹국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을 위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훈련을 빙자한 침공이 임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I think when we said it was imminent, it remains imminent. But again, we can't make a prediction of what decision President Putin will make. We're still engaged in diplomatic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ould you ever see yourself personally sanctioning him if he did invade Ukraine? Yes. 특히 미군 8,500명의 일부가 머지않은 시점에 이동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도 침공 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한 명백한 조치를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Wir erwarten auch von Russland deshalb eindeutige Schritte, die zu einer Deeskalation der Situation beitragen.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위한 길을 제의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CNN 인터뷰를 통해 외교적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서면 제안을 러시아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바이오 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은 물론 각종 질병의 치료법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올해 바이오 산업 트렌드와 유망 기술은 무엇인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오희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